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행복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아주 날카로운, 때로는 좀 도발적인 시선을 통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쇼펜하우어의 저서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 발췌본입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행복의 실마리 뭘까요? 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론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즐겁게 사는 기술이라기보다는요, 그 인간 존재에 원래 있는 고통을 좀 정면으로 보고 그걸 현명하게 관리하는 기술,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 그냥 즐겁게 살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을 막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는 고통을 좀 피하려는 약간은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파고들어 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쇼펜하우어가 행복의 조건을 가늠하는 세 가지 기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첫째가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즉 개인의 본질이고요. 네, 본질. 두 번째는 개인이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외면입니다. 아하, 본질, 소유물, 외면. 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특히 그가 이 중에서 뭘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마 청취자께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행복의 공식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특히 부나 명예처럼 우리가 흔히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것들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비판적이죠. 맞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죠. 그의 말대로라면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는 우리 내면 상태에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자, 그럼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행복의 본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세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개인의 본질,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외면입니다. 네. 첫 번째 개인의 본질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건 가장 넓은 의미의 인격인데요. 건강이라든지 기질, 지능처럼 그 사람 자체를 이루는 내면적인 특성들을 다 포함합니다. 아, 내면적인 것들. 그럼 두 번째 소유물은 말 그대로 재산이나 그런 거겠고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외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명예, 지위, 평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쇼펜하우어는 그럼 뭘 가장 중요하게 본 건가요? 단연코 개인의 본질입니다. 그는 이 타고난 인격, 건강한 신체, 명랑한 기질, 뛰어난 정신 같은 내면의 자산이야말로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아, 압도적으로 본질이군요. 네, 지위나 부는 여기에 비하면 부차적이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연극 무대 위의 배우가 왕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실제 왕보다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할일 뿐이니까. 네,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본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채색한다는 겁니다. 경험을 채색한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의식을 통해서만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건이라도 낙천적인 사람하고 비관적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객관적인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주관적 요소, 즉 개인의 본질이 객관적 요소인 소유물이나 외면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에피크로스 학파의 메트로드로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행복의 원인은 사물에서 오는 것보다 내면에서 오는 것이 더 크다고요. 결국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뭘 가졌는가나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관적인 내면의 상태가 행복을 결정한다. 생각할수록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개인의 본질 중에서도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요소들은 뭘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요? 네. 쇼펜하우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그 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의 생각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외적인 부나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건강은 쾌활함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쾌활한 마음 상태를 행복 그 자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현금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행복의 현찰이요? 네. 쾌활한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행복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돈이나 명예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랄까, 어음 같은 거지만 쾌활함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다. 이런 비유가 참 재미있죠. 와, 행복의 현찰이라니 정말 확 와닿는 비유인데요. 건강과 쾌활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절제된 생활, 그리고 너무 과도한 감정 소모나 정신적 긴장을 피하는 것, 또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역시 운동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이 쾌활함이 단지 건강 상태에만 달려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크다고 봤죠. 타고난 기질이요? 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좀 밝고 긍정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하고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행복 체질, 불행 체질이 있다는 거죠. 아,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다.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쇼펜하우어가 뛰어난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천재성을 종종 우울한 기질과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천재성과 우울함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 정치, 시, 예술 같은 모든 분야의 탁월한 인물들은 모두 우울질이었다고 말한 걸 인용하면서 정신이 예민하고 깊을수록 고뇌 또한 깊어진다는 어떤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건강과 쾌활함 외에 또 중요한 개인의 본질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괴롭히는 두 가지 주된 적이 고통, 즉 결핍이죠. 그리고 고퇴, 즉 권태라고 봤어요. 고통과 곤퇴. 네. 가난과 같은 외적인 결핍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에서 오는 그 지루함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뭔가 할 일이 없거나 무료하면 힘들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신적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많고 사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지루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히려 고독을 즐기면서 내면의 세계에 몰두하죠. 반면에 내면이 좀 빈곤한 사람, 쇼펜하우어가 좀 경멸적으로 속물, 필리스터라고 불렀는데요. 숙물. 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피상적인 쾌락이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사교 모임, 오락, 사치 이런 데 매달리지만 근본적인 권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죠. 아, 그가 젊은 부자들이 막대한 유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이유를 바로 이 내면의 공허함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는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순수한 즐거움, 즉 지적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여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여가는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네카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내면에서 행복의 셈을 찾으려 합니다. 내면의 풍요가 지루함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말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나 자극을 찾는 이유도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공허함과 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을 채우는 기쁨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네. 자, 지금까지 행복의 핵심으로 개인의 본질을 강조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본 소유물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행복과 거의 직결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소유물, 즉 재산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그 가치를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것 대비 가진 것의 비율로 봤습니다. 아, 상대적인 거군요. 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불행하고 적게 가졌어도 그에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그런 상대적인 관점이죠. 그는 재산을 늘리려는 욕망을 바닷물 마시는 것에 비유했어요.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욕망은 충족될수록 더 커지기 쉽다는 겁니다. 바닷물 비유, 적절하네요. 물론 기본적인 생계 유지, 그리고 아까 말한 정신 활동을 위한 여가를 확보할 수단으로서의 돈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돈은 어떤 특정한 욕구가 아니라 추상적인 욕구 전반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봤죠. 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부는 행복 증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걱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부에 대한 상당히 냉정한 평가네요. 그럼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명예나 평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훨씬 더요? 네. 타인의 생각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는 것을 인간의 타고난 약점이자 극도의 어리석음, 즉 허영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허영. 네.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비난받으면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쓰다듬으면 가르랑거리는 고양이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죠.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다른 사람 머릿속 생각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 고양이 비유까지 정말 강력하게 비판했네요. 그렇죠. 그는 명예를 여러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특히 기사의 명예, 그나이틀리 어너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조롱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사의 명예라면 중세시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결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가 문제라고 본 거죠? 핵심은 이게 개인의 실제 가치나 도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모욕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로 결투로 명예롭게 반응했는가, 여기에만 달려있는 완전히 인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관습이라는 거죠. 아,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형식만 남은 거다.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방식이 이성이나 진정한 가치보다 물리적인 힘과 폭력을 더 우위에 두는 야만성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야만성. 그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는 이런 식의 명예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모욕을 당했을 때 의연하게 대처했던 사례를 들어요. 네. 사소한 말다툼이나 모욕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결투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고 차라리 모욕한 자에게 곤장을 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곤장이요?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그만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행위의 부조리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죠. 타인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명예 말고 명성, 페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요? 네, 명성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명성은 뛰어난 업적, 그러니까 위대한 행위나 작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보다는 좀 더 가치 있다고 보죠. 아, 뭐 그래도 명성은 좀 낫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행위보다는 작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행위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위대한 작품은 영원히 남아서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보다는 플라톤이나 호메로스의 작품이 더 영속적이라는 거죠. 아, 작품은 남으니까. 그렇죠. 다만 진정한 명성은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업적일수록 동시대 사람들의 질투나 몰이에 부딪히기 쉽기 때문이죠. 공로를 타도하라 이런 외침처럼요. 네네. 그래서 진정한 명성은 마치 아주 천천히 자라는 떡갈나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다고 비유합니다. 떡갈나무 비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 쇼펜하우어에게 명예든 명성이든 그것이 행복의 핵심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가치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물이거나 때로는 행복을 방해하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통찰이 인상적이죠. 네. 오늘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또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 즉 개인의 본질, 건강한 몸,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세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의 주장호, 현대사회의 가치관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좀 염세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청취자께서는 지금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계신가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그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외적인 소유물을 늘리거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과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더 곱씹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그는 개인의 본질, 특히 정신적 능력이나 기질 같은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이고 잘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그 그릇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네, 노력을 통해서 행복의 총량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최선의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까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이 질문을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